12고을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하, 12고을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병조 판서가 상소문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답니다. 겨울 바람이 대궐 기둥을 타고 올라오던 날이었지요. 전하께서는 용상에 앉아 눈을 감으셨습니다. 함경도 백두산 고을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간다 하고 전라도 구례에서는 홍수가 끊이지 않으며 경기도 수원 가명은 곳간이 텅 비었다 하옵니다. 말끝마다 어전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답니다. 보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그 외에도 바다에는 해적이 들끓고 곡물, 행렬이 사라지며 역병이 번지고 귀신 소문이 마을을 잡아먹는다 하옵니다. 전하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호한, 수한, 관한. 짧은 세 글자였는데 그 안에 백성의 울음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는 세 가지 재앙이로구나. 전하의 시선이 어전 바닥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천하, 이상하지 않으냐? 12고을이 동시에 말이다. 좌의정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신도 의심스럽사옵니다. 재앙을 핑계 삼아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이 아닌지.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암행어사를 보내라. 그 말 한마디에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 너스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한판 펼쳐봅니다. 전하, 12고을을 혼자 돌라 하시면 그런 전례는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가 어전의 살얼음을 잠시 녹이는 듯 했지요. 내게 한 사람이 있다. 전하께서 손가락으로 허공을 한번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강우진. 무과에 장원 급제하였고 문과에서도 이름을 올린 자. 전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침묵이 길지 않았는데도 어전의 숨이 그 순간 멎었지요. 게다가 의금부에서 오랜 세월 온갖 사건을 해결한 조사관이기도 하다. 전하께서 신하들을 천천히 훑어보셨습니다. 12고을쯤이야 감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어둠 속으로 들어갈 사내가 정해졌답니다. 백두산으로 유생의 얼굴, 칼의 눈. 강우진은 30즈음의 사내였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물처럼 고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참으로 초라했답니다. 낡은 갓, 해진 도포, 등에 맨 책보따리. 누가 보아도 가난한 유생. 세상 물정 모르는 글 읽는 선비처럼 보였지요. 길이 멀구나. 우진은 품속을 더듬어 차가운 쇠붙이를 만졌습니다. 마패. 그것을 꺼내는 순간 사또의 목은 굽고 백성의 등은 펴지지요.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패는 칼과 같아서 너무 빨리 뽑으면 적도 숨고 증거도 사라진다는 것을요. 증거가 먼저다. 확실히 잡아 한 번에 끝낸다. 백두산 고을로 가는 길은 눈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발끝이 감각을 잃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콧속이 얼어붙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작은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붕 위로 가느다란 연기가 오르고 문틈으로 노란 등불이 새어나왔답니다. 어서 오시오, 나리. 주막 주인은 60을 넘긴 노파였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깊게 패였고 손은 장작처럼 거칠었지요. 한 끼 주시오. 우진이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밤은 이 근처에 묵을 만한 곳이 있소? 노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는 거절이 아니었답니다. 날이 지기 전에 마을로 들어가시오. 그리고 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밤에는 호랑이가 나옵니다. 우진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호랑이라니? 노파의 눈가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3달 전부터요.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물어갑니다. 노파는 잠시 말을 삼켰습니다. 그 삼킴이 슬픔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지요. 허나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놈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꼭 보름밤, 그리고 곡식을 바치지 않은 집만 찾아갑니다. 우진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곡식을 바친다고? 예, 사또께서 명하셨습니다. 집집마다 쌀 한 섬씩 바치면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지요. 안 바친 집은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됩니다. 노파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제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쌀이 없어 못 바쳤다가 우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답니다. 호랑이를 핑계로 백성을 털어먹는구나. 그때 우진은 주막 구석에 놓인 빈 쌀자루들을 보았습니다. 자루가 비었는데도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또 이름이 무엇이오? 노파가 더 낮게 대답했습니다. 김석주라 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 밤 호랑이가 오는 길목이 어디인지 아시오? 노파는 손사래를 치다가 끝내 마른 손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뒤 산자락입니다. 그 길로 꼭 온다지요. 첫 탐문. 호랑이 말고 사람을 보라. 우진은 그날 밤 주막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눈밭을 밟고 마을로 들어갔지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연기 나는 집도 드물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쌀을 담았던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패고 있던 사내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나이가 제법 들어 보였고 허리춤에는 사냥칼 같은 것이 매어 있었습니다. 우진이 다가가 물었지요. 이보시오. 호랑이 이야기를 들었소. 사내가 눈길을 끊고 우진을 쏘아보았습니다. 선비가 그걸 왜 묻소? 우진이 웃지도 화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글만 읽는 사람이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요. 사내는 한참을 보다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에 있지. 사람을 물어간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우진은 그 말에 걸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사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만 가시오. 여긴 묻는 사람에게 친절한 곳이 아니오. 우진은 발길을 떼면서도 사내의 손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굵은 가죽이 붙어 있었습니다. 활을 오래 잡은 사람의 손이었지요. 사냥꾼이구나. 근데 왜 호랑이 얘기에 입을 닫지? 관아 잠입, 잎살이 움직이는 소리. 다음 날 아침 우진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문지기가 우진을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초라한 선비가 무슨 일이냐? 사또께 글을 올리러 왔소. 호랑이 퇴치에 대한 상소문이요. 문지기가 웃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잡겠다고? 그런데 우진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지기의 웃음이 어중간하게 꺾였지요. 기다려라. 잠시 뒤 우진은 안으로 들었습니다. 사또 김석주는 50을 넘긴 사내.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비단옷이 번들거렸지요. 손가락마다 옷반지가 번쩍였답니다. 사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 그래. 자네가 호랑이를 잡겠다는 선비로구나. 대단한 용기다. 우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습성을 연구했소. 함정을 만들면 잡을 수 있을 것이오. 그 말이 끝나자 사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사또는 곧 표정을 고쳐잡고 말했지요. 말리진 않겠네.
허나 실패하면 자네 목숨도 장담 못하네. 명심하겠소. 우진이 절하고 나와 관아 마당을 훑었습니다. 관아는 이상하게 바빴습니다. 포졸들이 이리저리 뛰고 하인들이 자루를 옮겼지요. 호랑이 때문에 바쁜 게 아니다. 쌀 때문이다. 우진은 일부러 길을 잃은 척 뒤뜰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창고가 있었고 창고 문틈 사이로 쌀자루가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포졸 하나가 우진의 멱살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비가 왜 창고 뒤를 기웃거려? 우진은 일부러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길을 잃었소. 죄송하오. 포졸이 우진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쪽 오지 마라. 여긴 귀한 곳이야.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뒤로 물러났지만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답니다. 귀한 곳. 백성의 곡식이 귀해서 삿도 창고가 귀한 곳이 되었구나. 보름을 기다리다 첫 실패. 그날 밤 우진은 마을 뒤 산자락을 살폈습니다. 노파가 가리킨 길목. 발자국이 여럿 남아 있었지요. 호랑이의 발자국이 아니다. 사람의 발자국이다. 우진은 함정을 파려다 멈췄습니다. 함정은 호랑이를 잡는 도구.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을 잡는 그물이다. 우진은 대신 나뭇가지 사이에 얇은 줄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옷자락이 스치게 되는 아주 얇은 줄. 그리고 그 아래 눈 위에 가느다란 먹물을 뿌려두었지요. 지나가면 발에 묻는다. 다음 날 그 먹을 가진 자를 찾으면 된다. 그렇게 준비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우진이 몸을 낮추자 검은 그림자 둘이 다가왔지요. 저 선비다. 사또님께서 말했지. 쓸데없는 짓 하는 놈은 오늘 밤에 입을 막아라. 우진의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사또가 벌써 알아챘다? 두 그림자가 우진 쪽으로 다가오고 우진은 나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으르렁. 그 소리에 그림자 둘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이야. 박씨집부터. 우진이 숨을 죽이며 따라가려는 순간 발밑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이었지요.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돌아봤습니다. 거기 누구냐? 우진은 도망쳤습니다. 눈밭을 밟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났지요. 잡아! 우진은 마을 쪽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면 백성들이 입막음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우진은 산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의 손을 가진 그 사내. 마을 어귀에서 나무를 패던 사내였지요. 사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선비, 이 산에서 혼자 뛰면 죽소. 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그쪽 편이오? 사내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편은 백성 편 하나요. 따라오시오. 사내는 우진의 팔을 끌어 바위 뒤 틈으로 숨겼습니다. 뒤쫓던 그림자들이 지나가며 중얼거렸지요. 저놈 어디 숨었지? 사또님이 노하셨다. 오늘 밤 끝내야 한다. 그 말이 멀어지고 바위 틈 안의 숨이 겨우 풀렸답니다. 우진은 속으로 씁쓸하게 중얼거렸지요. 첫날부터 들켰다. 내가 너무 빨랐구나. 이게 첫 실패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바위 틈에서 빠져나오자 사내가 우진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선비가 아니지.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또 말했지요. 눈이 달랐소. 그 눈은 사람을 잡아본 눈이요.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내가 짧게 답했습니다. 산 사람이라 하시오. 사냥꾼이었고 지금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우진이 눈썹을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살아남았다. 산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를 쫓다 죽은 사냥꾼이 여럿이라 했지요. 그중 절반은 호랑이가 죽인 게 아닙니다. 사또가 죽였소. 우진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째서? 산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훑었습니다. 호랑이가 가짜라는 걸 눈치챈 사냥꾼들이 있었거든. 그 입을 막아야 했겠지.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진짜 호랑이는? 산 사람이 고개를 돌려 관아 쪽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있소. 진짜가 있기에 가짜도 더 무서워지는 법이오.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름밤에 박씨집. 그들이 간다 했소. 산 사람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선비 아니 나리께서 움직이면 백성이 죽습니다. 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오? 산 사람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시오. 그리고 증거를 몸에 남기게 하시오. 그들이 스스로 자기 발로 함정에 들어오게. 우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는다. 첫 실패는 값비싼 수업이었으니. 보름 전야 그날 밤 우진과 산 사람은 마을 가장자리에서 박씨 집을 멀리 지켜보았습니다. 초가집안 불빛이 꺼질 듯 말 듯 흔들렸지요.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박씨 집은 곡식을 못 바쳤소? 산 사람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치지 못했지요. 없는 걸 어찌 바칩니까? 그 순간 바람이 문틈을 때리고 멀리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답니다. 으르렁. 우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가짜든 진짜든 오늘 밤 백성이 또 하나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 우진은 품속의 마패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을 깨웠지요. 아직은 뽑지 않는다. 뽑는 순간 끝내야 하니까. 그렇게 보름 전야가 깊어졌답니다. 보름달은 참 잔인합니다. 밝아서 숨을 곳을 없애거든요. 마을은 그날 밤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문은 모두 걸어 잠겼고 아이 울음도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그저 눈밭을 긁는 바람과 사람이 숨을 삼키는 소리만 남았답니다. 우진과 산 사람은 박씨 집 담장 너머 헛간 뒤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박씨 집은 누구네 집이요? 산 사람이 씁쓸하게 대답했지요. 박영감이요. 아내는 병석에 있고 아들 하나는 장정인데 사또가 군역 핑계로 끌고 갔다가 한 달 전 한반쯤 죽여 돌려보냈소. 우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럼 집안엔 할아비와 며느리, 손주 둘, 쌀 한 섬을 바칠 여력도 없지. 바로 그때 초가집 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박영감이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영감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달을 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달을 보는 게 아니었지요. 오늘이 오는구나. 그런 눈이었습니다. 우진은 산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하오. 저 집 안에 내가 있어야 한다. 산 사람이 우진의 팔목을 잡았습니다. 날이 안에서 움직이면 저들이 선비가 아니라는 걸 알아챕니다. 우진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선비로 보이게 만들면 돼요. 우진은 담을 넘어 일부러 발소리를 조금 크게 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보시오 박시대기요. 박영감이 깜짝 놀라 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시오?
우진이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잃은 유생이요. 눈길에 발이 묶여 수마룻밤만 신세 지려합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날이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은 보름이요. 우진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보름이면 더 밝아서 길도. 박영감이 우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밝아서. 호랑이가 잘 봅니다. 영감이 문 쪽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지요. 날이 이 집에 들어오면 나리도 죽습니다. 우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죽더라도 사람은 사람한테 죽는 게 더 억울하지요. 그 말에 박영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감, 이 집에 오늘 밤 무슨 일이 오는지 말해주시오. 박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 우진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엔 쌀 냄새가 없었습니다. 대신 묽은 죽 냄새가 났지요.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만 굴렸고 며느리는 손을 모아 떨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쌀을 바치라 했지요. 못 바치면 호랑이가 온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호랑이 보았소? 박영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지요. 근데 그게 호랑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더이다. 우진의 귀가 번쩍 섰습니다. 어째서요? 박영감이 손가락으로 문틀 아래 긁힌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호랑이 발톱 자국이라더니 어쩐지 일정해요. 짐승은 이렇게 똑같이 긁지 않습니다. 우진은 그 자국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칼날이다. 발톱이 아니라 칼로 긁은 흔적. 그때 멀리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르렁. 하지만 어딘가 마른 울음. 아이들이 움찔했고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왔습니다. 호랑이의 행렬 5가죽, 5발. 눈 밟는 소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 그리고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이었지요. 짐승이면 걸음이 들쭉날쭉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발소리는 사람이 줄 맞춰 걷는 소리였습니다. 으르렁.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와 함께 문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쓱쓱. 우진은 눈으로 박영감을 진정시켰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우진은 방 한쪽 문 옆 그늘에 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부적 같은 것을 꺼내는 척하며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실 한 타래였지요. 그 실은 방 안의 항아리 손잡이에 메어두고 끝은 문틈 아래로 살짝 빼두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실이 당겨진다. 당겨지면 우진은 바깥쪽 문턱에 낮에 준비해둔 얇은 먹가루를 떠올렸습니다. 산 사람이 미리 뿌려둔 먹가루. 발에 묻으면 며칠은 지워지지 않는 먹.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영감. 문 열어. 산의 목소리였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호랑이가 말하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박영감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누구시오? 밖이 웃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호랑이다. 그 순간 문이 쿵 하고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들이켰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요. 우진은 잠시 아주 조용히 박영감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막대 하나. 영감. 문이 열리면 이걸 바닥에 떨어뜨리시오. 소리가 나게. 박영감이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다시 쿵 소리가 났고 이번엔 문빗장이 부러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실이 당겨졌고 우진의 손도 함께 움직였지요.
문턱 아래로 깔아둔 얇은 줄이 발목 높이에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호랑이가 걸려 넘어졌지요. 박영감이 약속대로 나무 막대를 떨어뜨렸습니다. 딱 그 작은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갈라졌고 바깥에서도 누군가가 성급해졌습니다. 뭐야? 조심해. 우진은 넘어지는 놈의 어깨를 밟아 방 안으로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서 그들의 모습이 분명히 보였지요.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포졸 5. 하지만 발은 사람 발. 그리고 그 발바닥에 먹가루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속으로 말했다지요. 좋다. 증거가 남는다. 넘어진 놈이 으르렁 소리를 냈습니다. 으르렁. 하지만 그 울음은 목을 억지로 긁어내는 소리였지요. 다른 놈이 칼자루를 잡으며 말했다지요. 선비 하나 숨어 있다. 사또님께서 입 막으라 하셨다. 우진은 일부러 뒤로 물러나며 겁먹은 척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나가는 유생입니다. 살려주시오. 놈들이 비웃었습니다. 유생이건 뭐건 상관없어. 오늘 밤은 박씨 집이 얘가 되어야 해. 그 말이 우진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놈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고 우진은 그 칼날을 정면으로 피하지 않았지요. 대신 문틀을 잡고 몸을 틀어 칼이 문기둥에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챙! 칼이 박힌 순간 우진은 팔꿈치로 놈의 턱을 올려쳤습니다. 퍽! 놈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지요. 우진은 방 안의 항아리를 발끝으로 차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쾅! 항아리 속 물이 쏟아지며 바닥이 미끄러워졌습니다. 놈들의 발이 헛디졌고 그 틈에 우진의 발끝이 움직였습니다. 탁! 무릎! 탁! 정강이. 사람이 숨을 쉬는 기둥을 꺾는 타격이었지요. 놈들이 신음하며 주저앉는 순간 우진은 가장 뒤에 있던 놈 하나를 노렸습니다. 그 놈은 싸움보다 문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도망치려는 놈, 증거를 없애려는 놈. 우진은 그 놈의 호랑이 가죽을 잡아당겨 등을 벽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쿵! 가죽이 찢어졌고 안쪽에서 관아 포졸복에 붉은 띠가 드러났지요. 우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호랑이 가죽 아래 관아띠라. 놈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누구야?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마패를 뽑을 때가 아니었지요. 우진은 대신 놈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숨만 쉬어. 말은 나중에.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삑! 그 소리에 남은 놈들이 흠칫했지요. 퇴한다. 그들은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헛간 뒤에서 산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 사람은 도망치는 놈 하나를 잡아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우진이 따라 나가 그 놈의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뽑아냈습니다. 작은 죽통. 안에는 쥐어짜낸 피 같은 붉은 즙이 들어있었지요. 우진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짐승 피가 아니다. 사람 피 아니면 약초다. 산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냄새를 만들어요. 호랑이 냄새. 우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공포를 연출하는구나. 박씨 며느리가 문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살았어요. 우진은 고개를 돌려 방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불 속에서 눈만 끔뻑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눈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지요. 오늘 밤은 막았다. 하지만 이렇게 매달 막을 수는 없다.
살아있는 증거. 사또님의 이름을 끌어내다. 우진은 붙잡은 놈을 헛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놈은 호랑이 가죽을 벗겨놓고도 여전히 이를 갈며 말했지요. 선비가 왜 이런 짓을 해? 너 우리 사또님이 누군지 알아? 우진은 일부러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지. 그래서 묻는다. 왜 박씨 집을 노렸지? 놈이 침을 뱉었습니다. 쌀을 안 바쳤잖아. 규칙은 규칙이야. 우진은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규칙? 누가 만든 규칙이지? 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산 사람이 한 걸음 다가가 놈의 얼굴 앞에 먹 묻은 발바닥을 들이밀었습니다. 규칙 만든 놈이 너희 발에 먹을 묻히라 했나? 놈이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건 우진은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호랑이라면 발에 먹이 묻을 리가 없지. 사람이니까 묻는다. 사람이라면 명령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 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진은 다른 방식으로 흔들었지요. 너희가 오늘 밤 박씨 집을 예로 만들려 했다. 왜 하필 박씨 집이냐? 쌀 때문이 아니다. 그 집엔 뭔가가 있다. 놈이 눈동자가 한번 튀었습니다. 우진이 바로 밀어붙였습니다. 맞지. 박씨 집 장정이 군역으로 끌려갔다가 반쯤 죽어 돌아왔다. 그 장정이 본 게 있지. 관아 창고, 쌀, 그리고 우진은 일부러 말을 멈췄습니다. 산 사람이 그 빈틈에 한마디를 던졌지요. 산왕. 놈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말을 왜? 우진의 눈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산왕이 뭐냐? 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난 모른다. 산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모르면 내가 오늘 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지. 우진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 놈의 허리춤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접힌 쪽지. 우진이 펼치자 거기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름. 박씨 집. 쌀 없는 집 3곳. 새벽의 창고로. 우진은 조용히 말했다지요. 모른다면서. 왜 내 허리엔 계획표가 있지? 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명령 내린 자 누구냐? 놈은 끝내 고개를 떨궜습니다. 사또님. 김석주 사또님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제. 길이 보인다. 진짜가 깨어난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쪽 먼 곳에서 처음 듣는 이름이 들려왔지요. 크르르 크르르.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속에서부터 울리는 소리. 산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었소? 저게 진짜요. 우진은 달빛 아래 관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가짜를 잡아도 끝이 아니다. 가짜는 공포의 장사고 진짜는 공포의 증거다. 우진은 박씨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이불 속에서 숨을 참듯 조용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말했지요. 내일 새벽 창고로 간다. 산왕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본다. 산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관아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났답니다. 그 밤이 끝나기 전에 진짜 호랑이가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관아로 눈밭에 남은 길. 보름밤이 지나고 달빛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무섭습니다. 밤이 끝나면 살겠지 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진짜 칼이 내려오는 법이니까요. 우진은 붙잡아둔 포조를 헛간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입에는 헝겊을 물려 소리도 못 내게 했지요. 산 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저놈은 새벽에 찾으러 올 겁니다. 사또가 잃어버린 발자국을 그냥 두진 않지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간다. 창고, 장부, 그리고 우진은 관아 쪽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산왕. 산사람이 우진의 도포 자락을 잡았습니다. 산왕은 호랑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사또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요. 우진은 대답 대신 도포 속 소매에 얇은 칼 하나를 숨겼습니다. 칼이 있어도 잠시 마패를 뽑기 전엔 크게 쓰지 않기로 했지요. 그들은 박씨 집 뒤를 빠져나와 눈길을 밟지 않는 길로 관아에 접근했습니다. 산사람이 알려준 길이었지요. 이 고을엔 눈밭에도 길이 있소. 사람이 만든 길 말고 사람이 숨기려고 만든 길. 관아 담장 뒤쪽 장작더미가 쌓인 곳에 작은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그냥 나무 판자 같았는데 산사람이 손가락으로 누르자 툭 하고 열리더군요. 우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찌 아시오? 산사람은 웃지도 않고 말했지요. 이 문으로. 쌀이 나갔으니까. 창고 안에 숨결 문 안으로 들어가자 먼저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쌀 냄새가 아니었지요. 기름, 그리고 짐승. 관아 뒤뜰 창고는 두 겹이었습니다. 겉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진짜 창고가 숨어 있었답니다. 우진은 그 순간 사또가 왜 곳간이 비었다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비어 보이게 하고 뒤로는 꽉 채워둔 것이지요. 쌀자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은 거기서 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루마다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붉은 인주 자국. 산자가 반쯤 보이는 듯했고 그 아래에는 마치 물결 같은 무늬가 얽혀 있었습니다. 우진이 손끝으로 도장을 문질렀습니다. 이건 관아 도장이 아니오. 산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맞소. 사또 혼자 하는 짓이 아니란 뜻이지. 우진은 쌀자루를 하나 뜯어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쌀알 사이에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기엔 물자 목록 같은 것이 적혀 있었지요. 고을에서 고을로 같은 글귀가 보였고 맨 아래엔 작은 표식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12고을. 쌀이 고을 사이를 돈다. 재앙이 동시에 터진 것도 한 고을의 욕심이 아니라 그물처럼 얽힌 판이기 때문이구나. 장부를 찾아라. 손에 남는 증거. 우진은 장부가 어디 있을지 알았습니다. 쌀이 있는 곳에 장부가 없는 법이 없지요. 그때 산사람이 창고 기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기둥 밑에 작은 철고리가 달려 있었고 그 고리를 당기자 바닥 판자가 살짝 들렸습니다. 우진은 숨을 죽이고 판자를 들었습니다. 아래에는 얕은 구덩이가 있었고 그 안에 기름종이로 싼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꾸러미를 풀자 장부가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쌀만 적힌 게 아니었지요. 누가 바쳤는지, 누가 못 바쳤는지, 누가 살아남았는지, 마치 사람의 목숨을 줄로 세워둔 듯 적혀 있었답니다. 우진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럿. 산사람이 우진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들켰소. 장부는 날이 품으로. 문 앞에 그림자. 산왕을 깨우는 자들. 쇠사슬 끌리는 소리. 창고 문틈 사이로 횃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침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여줘야 한다.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예, 사또나리. 백성은 눈으로 봐야 믿습니다. 사또가 낮게 웃었습니다. 믿게 하지 마라. 겁먹게 해라. 우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철컥 철컥
그리고 크르르 크르르. 사람이 낼 수 없는 울음이 바닥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산사람이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저 아래요. 산왕은 창고 밑에 묶여 있소. 산왕의 실체 진짜 호랑이 아래에서 짐승 숨소리. 우진과 산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조차 아까웠지요. 사또와 포졸들이 창고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박씨 집에서 일이 꼬였다고. 포졸 하나가 허둥대며 대답했지요. 예. 호랑이가 넘어졌습니다. 사또가 탁 하고 발을 굴렀습니다. 호랑이가 넘어져? 짐승이냐 사람이냐? 그 말에 포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또가 창고 문을 열라고 손짓했습니다. 산왕을 깨워라. 오늘 장터에 한번 내보일 것이다. 그 순간 우진은 창고 바닥에 또 다른 고리를 보았습니다. 장부가 숨겨져 있던 곳보다 더 깊은 고리였지요. 산사람이 아주 천천히 고리를 당겼습니다. 바닥이 들리며 아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고 짧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봤다. 이제는 끝까지 봐야 한다. 둘은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어둡고 눅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쇠사슬이 있었다지요. 쇠사슬 끝에 거대한 호랑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털은 거칠고 갈비뼈가 드러날 만큼 말랐는데도 몸집은 산처럼 컸습니다. 눈빛은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 손에 길러졌으나 사람을 원망하는 눈. 호랑이는 우진의 냄새를 맡고 목을 비틀며 울었습니다. 크르르. 우진의 손등에 닭살이 돋았지요. 사또는 이놈으로 백성을 묶어두었구나. 산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놈이 배가 고프면 사또는 백성을 더 쉽게 다뤄요. 먹이를 줄 때마다 사람들은 살았다고 착각하거든. 들키지 말고 남겨라. 우진의 선택. 위쪽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또가 창고 안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우진은 장부를 품에 넣고 도장 찍힌 쌀자루에서 붉은 표식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표식, 한양까지 이어질 고리. 하지만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산왕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지요. 산사람이 속삭였습니다. 날이 지금 저놈을 풀면 관아가 피바다가 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하지만 저놈을 그냥 두면 장터에서 또 누군가가 죽는다. 산사람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쩌겠소.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호랑이 앞에 떨어져 있던 작은 나무 그릇을 집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 섞인 물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냄새를 맡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이다. 짐승을 미치게 만드는 약. 우진은 그릇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지요. 산왕은 풀지 않는다. 대신 오늘 장터에서 사또가 산왕을 꺼내 들려는 순간 그 자리에서 끝낸다. 산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마패를. 우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오늘은 그날이 될 수 있다. 멀리서 종소리, 사람들 준비하는 소리. 우진과 산사람은 창고 뒤 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빛이 눈 위에 번지고 마을 어귀에서는 장터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짐꾼들이 오가고 솥뚜껑이 덜컹거렸습니다. 그 사이로 관아 쪽에서 수레 한 대가 나왔습니다. 수레 위에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덮개 아래에서 쇠사슬 소리가 났지요. 철컥 철컥. 우진은 장부를 품속에서 한 번 더 만졌습니다. 증거는 있다. 사또의 입도 열렸다. 이제 남은 건 우진의 손끝이 차가운 마패에 닿았습니다. 백성 앞에서 끝내는 것.
산사람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리, 장터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또도 모이고 사또, 편도 모이지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장터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짐승을 팔아먹는 자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수레는 장터로 향했고 우진의 발걸음도 그 뒤를 따라갔답니다. 장터의 아침, 사람이 모이는 곳, 죄도 모인다. 효과 장터 소리 발소리, 상인 호객, 아이 웃음 아주 낮게. 장터는 살아있는 짐승 같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사람이 모이면 숨을 쉬지요. 그날 아침도 그랬답니다. 솥에서 김이 오르고 장수들은 바닥을 쓸고 아이들은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지요. 웃다가도 관아 쪽을 힐끗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진과 산사람은 장터 입구 술을 파는 노점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산사람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장터는 귀가 많습니다. 우리말도 이 고을의 말도 다 들리지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터 한복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 넓은 빈터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빈터를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빈터는 비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거기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철컥. 쇠사슬 소리와 함께 덮개 씌운 수레 한 대가 장터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지요. 수레 뒤로는 포졸들이 줄을 맞춰 섰습니다. 그 앞에는 김석주 사또가 말 위에 앉아 있었고요. 사또의 비단 옷은 장터의 먼지 위에서도 번들거렸습니다.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들아, 어젯밤도 무사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표적이 되니까요. 사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고을의 호랑이는 산왕이다. 산왕은 굶주린 자를 먼저 찾는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는 그 흐느낌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쌀을 바쳐라. 마지막 증언 호랑이가 아니었다. 우진은 장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유생 행색 그대로. 산사람은 다른 쪽에서 사람들 얼굴을 살피며 증언할 사람을 찾았지요. 우진은 빈터 가까이에서 포졸들의 발을 보았습니다. 발자국, 먹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지우려 했겠지만 먹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증거가 살아있다.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와 먹발자국만으로는 사또가 연출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포졸들이 그랬다. 사또는 몰랐다. 그 핑계를 끊으려면 사또의 명령을 들은 사람이 있어야 했지요. 그때 산 사람이 우진의 옆으로 다가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박씨집 장정이 저기 있소. 우진이 바라보자 장터 가장자리 사람들 틈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고 팔에는 멍자국이 남아있는 젊은 사내. 박씨집 아들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사내에게 다가가 쌀가게 앞에 서며 낮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내 집이었지. 사내가 우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또 끌려갑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래서 말해야 한다. 너 혼자 말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이 듣게 만들면 된다. 사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장부를 만졌습니다. 내가 본 것을 말해라. 호랑이가 아니라 누가 호랑이를 만들었는지.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관아 창고. 밤마다 쌀자루가 나갔습니다. 포졸들이 호랑이 가죽을 나눠매고 사또가 직접 말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잠깐 멎었습니다. 뭐라 했지?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박씨 집이다. 쌀 없는 집을 골라 본보기로 삼아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할 수 있겠느냐. 사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못하면 죽습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죽지 않게 만들겠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보아라. 산왕이 어떤 존재인지. 포졸들이 술의 덮개를 잡아당겼습니다. 덮개가 벗겨지는 순간 쇠사슬이 번쩍였지요. 철컥. 그 안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진짜 바로 산왕.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칼 같았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흑. 아이 하나가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어미가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사또는 그 장면을 보고 만족스레 웃었습니다. 봐라. 이것이 쌀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를 찾아갈 존재다. 호랑이가 쇠사슬을 끌며 한 걸음 움직였습니다. 철컥 철컥.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우진은 알았습니다. 사또는 오늘 호랑이를 풀 생각이 없다. 풀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에게 가능성만 보여주면 된다. 우진은 호랑이를 보며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누군가가 말렸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지요. 우진은 유생처럼 두 손을 모아 사또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날이 참으로 위엄이 대단하십니다. 사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허허, 그래. 그대도 산왕을 보고 쌀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알겠느냐?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허나 한 가지 여쭙고 싶사옵니다. 사또가 기분 좋게 손짓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우진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왕이 굶주린 자를 먼저 찾는다 하셨사온데 산왕이 어느 집이 굶주렸는지는 누가 알려주옵니까? 사또의 웃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사또에게 모였지요. 우진이 한 번 더 크게 이어갔습니다. 짐승이 어찌 사람 집에 곡식 사정을 아옵니까? 누가 골라주지 않으면 산왕은 못 찾을 터인데요.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놈, 감히. 그때 우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어젯밤 박씨 집을 노린 호랑이가 진짜였습니까? 그 순간 박씨 집 장정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하지만 눈은 똑바로 뜨고 있었지요. 아니었습니다. 장터 공기가 얼었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씨 장정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쓴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직접 말했습니다. 오늘은 박씨 집이다. 쌀 없는 집을 골라 본보기로 삼아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사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파랗게 변했습니다. 우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날이 백성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사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잡아! 저놈들 잡아라! 포졸들이 우진과 산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섰지요. 비켜서면서도 눈은 우진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눈은 묻고 있었지요. 누가 우리를 살려주느냐? 우진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품속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 장부, 백성의 곡식을 빼앗은 기록이요. 쌀 5,000섬.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저놈이 위조했다. 우진은 장부를 높이 들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박씨, 최씨, 정씨, 그리고 사망이라 적힌 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우진은 마지막으로 손을 품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마패.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뽑을 때가 되었구나. 포졸들의 칼이 반짝이며 다가오는 순간 우진은 천천히 마패를 꺼냈습니다. 번쩍. 암행어사 출두요. 장터가 멎는 한마디. 번쩍. 우진의 손에서 마패가 빛을 뿜어냈습니다. 달빛이 아니라 권위가 번쩍였지요. 우진이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장터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또 김석주의 얼굴이 사람이 얼굴로 할 수 있는 모든 색을 지나갔지요. 붉어졌다가 하얘졌다가 끝내 푸르게 질렸습니다. 어사?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마패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고 왔다. 백두산 고을 사또 김석주. 호환을 핑계로 백성을 수탈한 죄. 포졸로 하여금 호랑이 가죽을 씌워 백성을 위협한 죄. 진짜 호랑이 산항을 사사로이 길러 공포를 팔아먹은 죄. 우진이 숨을 고르고 말을 박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터져나오는 소리. 어사또. 누군가가 울먹였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그 순간에도 사또였습니다. 사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레 쪽을 보았습니다. 사또의 발악. 산항을 풀어라. 사또가 낮게 말했습니다. 풀어라. 포졸 하나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사또 나리. 사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풀라고 했다. 어사가 왔으면 어사가 죽어야지.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포졸들이 수레로 달려가 쇠사슬 고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산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비었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호랑이 풀린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장터가 무너지듯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산 사람을 향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밧줄. 산 사람이 이미 손에 쥐고 있던 굵은 밧줄을 우진 쪽으로 던졌습니다. 우진은 밧줄 끝에 달린 고리를 손목에 걸며 포졸들에게 외쳤습니다. 호랑이를 풀면 백성이 죽는다. 그 죄를 너희가 지겠느냐? 포졸들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지 마. 풀어. 그 순간 쇠사슬 하나가 풀려 산항의 앞발이 자유로워졌습니다. 피의 한순간 산항의 돌진. 사람들의 비명 피하라. 산항이 울부짖으며 수레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땅이 울렸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산항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을 향했습니다. 아이. 어미가 아이를 끌어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우진은 그 순간 모든 생각을 버렸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우진은 밧줄을 던졌습니다. 휙. 밧줄 고리가 산항의 목덜미 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산항은 너무 빨랐습니다. 우진이 앞으로 뛰어들어 아이와 어미 앞에 섰습니다. 산항의 숨결이 우진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피 냄새,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눈은 굶주린 눈이었습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고픈 건
백성 탓이 아니다. 사또 탓이다. 산왕이 앞발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산 사람이 옆에서 달려와 밧줄을 산왕의 앞다리에 감았습니다. 지금 우진은 밧줄을 잡고 온몸으로 뒤로 당겼습니다. 산왕의 몸이 한 번 휘청했고 그 틈에 아이와 어미가 굴러 피했습니다. 하지만 산왕은 다시 몸을 틀어 우진을 향했습니다. 우진의 어깨가 찢길 듯 아파 밧줄이 손바닥을 갈아 피가 났지요. 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놓치면 사람이 죽는다. 사또를 잡아라. 숨가쁜 추격, 발소리. 그때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산왕을 잡는 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란 걸요. 산왕은 칼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이 김석주 사또였습니다. 우진은 밧줄을 산 사람에게 넘기며 외쳤습니다. 붙잡아. 절대 놓치지 마. 산 사람이 밧줄을 어깨에 걸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곧장 사또를 향해 달렸습니다. 사또는 이미 말에 올라 장터 밖으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외쳤습니다. 김석주, 도망쳐도 도장이 남았다. 사또가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죽여라. 포졸들이 우진 앞을 막았습니다. 우진은 한 손으로 마패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전하의 어사에게 칼을 겨누느냐. 그 한마디에 포졸들의 팔이 잠깐 굳었습니다. 우진은 그 틈을 찔러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히힝. 말이 몸을 비틀었고 사또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우진은 사또의 옷깃을 잡아 말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쿵. 사또가 눈밭 위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산왕의 울음, 사또의 비명. 산왕 울음. 사람들 웅성, 사또가 바닥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놓아라. 나는 사또다. 우진이 사또의 목덜미를 눌러 눈밭에 처박았습니다. 사또, 백성의 곡식으로 살찐 돼지일 뿐이다. 그때 멀리서 산왕이 울부짖었습니다. 크아. 밧줄이 버티고 있었지만 짐승의 힘은 점점 커졌습니다. 산 사람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나리, 오래 못 버팁니다. 우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마패를 뽑았다. 사또도 잡았다. 하지만 산왕이 풀리면 오늘의 승리가 피로 바뀐다. 우진은 사또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산왕을 어떻게 길렀지? 약은 어디서 났지? 도장은 누구 것이지? 사또가 이를 갈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겨도 12고을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왕이 밧줄을 한번 크게 당겼습니다. 뿌득. 밧줄이 끊어질 듯 울었습니다. 우진이 몸을 돌려 산왕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결정해야 했지요. 짐승을 살릴 것인가, 짐승을 죽일 것인가, 그리고 백성을 살릴 것인가. 산왕을 멈추는 법. 칼이 아니라 배고픔을 끊어라. 밧줄이 뿌득하고 울었습니다.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산 사람은 밧줄을 어깨에 걸고 발 뒤꿈치를 눈 속에 박아 버텼습니다. 나리, 지금 결단 안 하면 사람이 다칩니다. 우진은 사또의 목덜미를 누른 채로 산왕을 바라봤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눈은 악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었습니다. 우진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지요. 그때 창고 아래에서 봤던 그릇이 떠올랐습니다. 피 섞인 물, 그리고 약초 냄새. 저놈을 미치게 만든 건 약이다. 우진은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창고에서 몰래 퍼온 그 붉은 물이 묻은 헝겊이 들어있었지요.
우진은 그 주머니를 산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저놈 코에 대. 지금. 산 사람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뭘 하려는 거요? 우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약은 약으로 끊는다. 우진은 삿도를 바닥에 눌러놓고 수레 쪽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먹이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장터 한켠에 짐꾼들이 가져온 말먹이 자루. 그 안에는 말린 고기 조각도 섞여 있었지요. 우진은 그 고기 조각을 바닥에 멀리 던졌습니다. 휙. 산왕의 눈이 그쪽으로 확 돌아갔습니다. 짐승은 약에 미쳐 있었지만 몸은 아직 먹이를 따라 움직였지요. 산 사람이 헝겊 주머니를 산왕의 코앞에 들이댔습니다. 산왕이 코를 찡긋 찡긋. 그리고 갑자기 몸이 멈칫했습니다. 약 냄새를 알아챈 겁니다. 이 냄새가 나를 미치게 했다. 그런 짐승의 본능이었지요. 우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진은 밧줄의 다른 끝을 수레바퀴 축에 감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졸들에게 외쳤습니다. 칼 들지 마라. 칼 들면 산왕은 더 미친다. 밧줄만 잡아. 포졸 몇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백성들 중 장정 셋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잡겠습니다. 어사또. 장정들이 밧줄을 붙잡았고 산왕은 고기 조각을 향해 고개를 낮추며 한 걸음, 두 걸음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피하지 않았고 짐승도 피를 보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낮게 말했지요. 산왕은 죽일 일이 아니다. 잠시 굶주림을 끊으면 된다. 삿도의 압송, 삿도 비명, 포박 소리. 산왕이 묶이는 것을 확인한 우진은 다시 삿도에게 돌아왔습니다. 김석주는 땅바닥에서 온몸으로 발버둥치고 있었지요. 놓아라. 나는 삿도다. 우진은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삿도라면 백성을 살려야 한다. 그런데 내가 살린 건 내 배뿐이다. 우진은 삿도의 손목에 포박줄을 묶었습니다. 산 사람이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사나리께서 명하신다. 삿도 김석주를 포박해 한양으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떨며 우진의 마패를 보았습니다. 전하의 명이 빛나고 있었지요. 포졸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제야 나머지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삿도는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도 끝이야. 한양이 12고을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진이 그 말을 받아쳤습니다. 그래. 그래서 12고을을 돈다. 우진은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쌀자루에 찍힌 도장을 삿도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도장, 관아 도장이 아니지. 삿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 다물면 산왕에게 내 냄새를 맡게 하겠다. 삿도의 얼굴이 경련했습니다. 그건 우진이 낮게 몰아붙였습니다. 누구 거냐? 삿도가 결국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가명. 수원 가명에서 찍히는 표식이다. 우진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 번째 고을은 구례. 하지만 판을 짠 줄은 수원으로 이어진다. 우진은 속으로 그물을 그렸지요. 12고을이 동시에 앓는 이유. 한 고을의 탐욕이 아니라 가명을 통째로 삼킨 부패. 우진이 삿도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원 가명. 기억해두겠다. 백성에게 돌아간 곡식. 겨울 끝에 밥냄새. 밥 짓는 소리. 솥뚜껑 열리는 소리. 그날 오후 관아 창고의 쌀자루들이 장터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포졸들이 지키지 않았지요.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우진은 마을 원로들을 불러 장부에 적힌 이름대로 쌀을 돌려주게 했습니다. 박씨, 최씨, 정씨, 이름이 불릴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이름이 장부에 살아있었네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쌀을 받아 집으로 달려갔고 해질 무렵부터 마을 전체에 밤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지요. 그 냄새는 호랑이 울음보다 더 강했습니다. 살아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 바람이 잦아들고 멀리서 물 떨어지는 소리. 사흘 뒤 우진은 관아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을을 둘러봤습니다. 산왕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또의 손이 아니라 산사람과 장정들의 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지요. 우진은 산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놈은 산으로 돌려보내라. 굶기지 말고 사람 냄새 맡지 않게. 산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저놈도 피해자요. 우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마패를 품속 깊이 넣었지요. 마패는 빛났지만 빛만으로는 나라가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요. 우진은 마지막으로 박씨 집 앞을 지나며 아이 둘이 밥그릇을 들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크게 웃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웃음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제1과업, 백두산 호랑이를 잡아라. 끝. 다음 길 제2과업 굴에 구갈래 물길. 우진이 산을 내려오자 바람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눈 냄새가 아니라 물 냄새. 전라도 굴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물이 넘친다는 곳. 산사람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리, 12고을을 정말 다 도실 겁니까?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 고을을 살려도 11고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우진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어전 회의에서 전하가 했던 말이 바람처럼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호한, 수한, 관한. 우진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이제 수한이다. 그렇게 강우진의 긴 순행은 다음 고을로 이어졌답니다.